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방제가 시진핑의 와이프까지 건드려 버렸다. 누가 건드렸냐? 그 중요하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펑리유엔 맞습니다. 펑리유엔,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유엔. 그리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올해 방송 10주년인데 10주년을 맞아서 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뉴스가 정말 스펙타클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뉴스 보는 게 재밌는데, 근데 이런 뉴스가 재밌어지면 그거 이제 나이 든 거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자, 일단 뉴스부터 한번 봅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뉴스 중에는요, 속뜻이 항상 담겨 있어요. 속뜻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 속뜻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진짜 재밌는 중국 뉴스의 스타일이에요. 기사를 봐도 이게 속뜻을 알아야 돼. 그 속뜻 중에 오늘 한 개가 뜬 게 뭐냐면 이 기사가 떴습니다. 신화일보죠. 신화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신疆维吾尔自治区党委主要负责同志职务调整，陈小江任新疆维吾尔自治区党委书记. 이렇게 보면 이걸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한국어로 번역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재배치되었다. 천샤오장이라는 사람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이게 이제 새로 올라간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린 사람 이름이 없어요. 제목에 잘린 사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쓰면 될 텐데. 이거부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잘렸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 재배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다시 정정할게요. 기사에서는 잘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재배치됐다.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요 기사 마지막 부분이 딱 보이시죠? 재배치된 사람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인데, 마싱루이 동지는 다른 직책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른 직책으로 배치될 거다. 이게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링여ren용. 이게 뭐냐? 다른 위치에서 쓸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링여ren용. 그런데 중국에서는 옛날에도 요런 문구로 많은 간부들을 보냈어요. 그쵸? 실제로 까보면 이거 좌천이에요. 다른 보직 예정이다. 이거는 그냥 중국 스타일의 체면 보장용 수사 언어. 그러니까 체면 정도는 살려주는 그런 언어지, 포장해주는 단어지, 이게 진짜 다른 데 재배치, 딴 데서 일하나 보다, 발령 났나 보다, 이게 아니야. 그냥 좌천된 거예요. 실제로 중앙 직책 대기 상태에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발령인데 그냥 묻혀버리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날부로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정치국 위원이나 부총리급이 아닌 이상 이 표현 이후로 공식 등장하지 않으면 정계 퇴출로 간주됩니다.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전 국방부장 웨이펑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링여ren용, 다른 데 재배치될 예정이다. 근데 완전 실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 외교부장 진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가를 간 거야. 병가를 갔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아요. 중국 스타일의 인사이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아시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국은 누가 이 직책에서 해임됐다 이렇게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좀 해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죄명이 있거나 뭔가 명분이 있다라면 해명이 됐다, 좌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딱히 그런 명분이 없는데 없애버린다, 그럼 병가라든지 아니면 재배치, 발령 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장 쪽의 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좌천이 됐다, 잘려나간다, 이건 또 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 뭘 의미하느냐,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시진핑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천샤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샤오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원래 통전부의 차관이었어요. 중국에 통전부라는 곳이 있어요. 통전부. 이런 뭔가 중국의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부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통전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의 서열 2위였어요. 그 사람이 신장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전부가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통전부라는 곳은요, 중국 공산당 통치 전략의 핵심 도구 같은 곳이에요. 겉으로는 화합과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념 통제,
사회 감시, 해외 침투까지 아우르는 중국식 소프트 권력 플러스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들 상대로 그런 걸 하느냐? 민족, 종교, 지식인, 민영 기업인, 해외 화교 등을 대상으로 당의 노선에 맞춰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근데 뭔가 사상이 삐딱하다. 통전부에서 이제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뭐 어떤 데가 될 수 있을까? 요즘 한국에 이런 데 없죠. 근데 옛날로 따지면 약간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그 남산 같은 그런 존재인가? 아무튼 통전부의 이제 실제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 국내에서는 종교, 소수민족 감시. 여러분들 신장 쪽이 어떤 곳이에요? 신장 쪽도 굉장히 민심이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곳이죠. 반정부 인사들도 많고 소수민족들도 많고 위구르 자치구잖아요, 그죠? 옛날엔 거기서도 이제 독립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본가들 통제예요. 자본가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 예술인, 그 중에 연예인들도 있죠. 사상 지도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 근데 가끔씩 그 사람들이 SNS에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 뭐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거를 올리잖아요. 그게 통전부에서 명령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안 따라준다? 그러면 이제 감시 대상이 되고 사회 매장이 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홍콩, 마카오, 티벳,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의 민심 공작, 민심들을 선동하고 민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밑작업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댓글 부대, 이 통전부, 이게 다 통전부 일이야. 그리고 해외로는 또 누구를 관리하느냐? 화교, 유학생, 친중단체, 포섭 및 여론조작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정치인, 언론인들 로비 및 침투, 이거 통전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반중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고립 조치,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 단결, 대동 단결, 뭐 조화사회 등의 프레임 유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사상을 잡는 그런 단체야. 그리고 불만 세력의 무력화 및 회유 전략 운영.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통전부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론들도 많고. 그 중에 반중 언론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보고 뭐 반중 언론이나 하는데, 저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지, 저는 뭐 반중, 친중, 저 항상 말하잖아요. 반중, 친중 따지지 말고 방중을 해야 된다. 방어. 근데 실제로 유튜브 위에는 반중 세력들이 진짜 많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반대를 해버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야.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통전부가 약간 유튜브 쪽으로도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뭐 예를 들면서 로비해가지고 반중 관련된 컨텐츠는 삭제해라, 우리가 돈 줄게,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전부는 공산당 외곽 세력 장악 및 적응형 독재 유지 기구입니다. 그리고 통전부는 중앙위원회 직속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의 성, 시, 현급까지 통전부가 다 존재해요. 다 스며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방위적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와 정보기관과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중에서 통전부가 관할하는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면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종교계도 통치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 불교 사원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종교에 대한 감시. 중국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긴 하나 막 종교가 너무 또 막 이렇게 또 세력이 세지면 중국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를 항시 감시합니다. 그리고 불법 종교, 이 불법 종교가 뭐냐? 종교 중에서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이 종교는 공산당이 위협이 된다, 그럼 바로 제거를 해버리든 와해를 해버리든 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은 뭘 또 단속하느냐? 민족 단결 교육. 니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위구르 그쪽 갔어도 니들은 중국인이야. 중국의 소수민족이야. 니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니들은 중국의 한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일 뿐이고, 그거를 니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니들은 중국의 하나고 뭐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중국 정서에 맞지 않는, 중국 공산당과 맞지 않는 그런 문화는 억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소수민족들,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민족들이 간부를 포섭합니다. 간부를 포섭해야 그 간부들이 그 민족을 또 이제 친중 쪽으로 잘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언어 통제까지.
니들 소수민족 언어 좋은데 중국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표준어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게 다 통전부가 하는 일이야. 또 지식인 상대로는 뭘 하느냐? 뭐 인문사회계 학자들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뭐 입막음도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입막음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줄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 민영 기업에서 당 조직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업에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몇 %까지는 뭐 공산당원이 돼야 된다. 이런 체제 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통제를 하고 실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기업 안에도 자기 통전부의 사람들을 두겠다 이거야. 통제망을 확산하는 거죠. 그리고 화교나 유학생 이런 사람들 상대로는 조국 사랑.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유학생들 이런 애들 해외에서 이상하게 뭐 SNS나 트위터나 이런데 X 이런 데에다가 뭐 이상한 발언을 올렸다. 바로 연락 갑니다. 연락 가서 지워라. 그리고 귀국해라. 심각할 경우에는 너 그거 안 지우면 니들 가족 중국에서 제대로 못 살 거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는 유학생들이 많아. 그리고 그 체제를 점점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계몽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간이 큰 친구들은 막 X나 뭐 이런 SNS에 막 그런 글을 올려요. 그러면 진짜 연락이 가고 심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부모님 보고 연락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니 지금 바로 당장 안 들어오면 니네 부모님 중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운 삶이 시작될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외국 정치인 로비, 이익 제공, 그 다음에 친중 언론과 싱크탱크 운영. 통전부와 관련된 대표 사례가 뭐가 있느냐? 미국의 중국 간첩 수사에서 통전부 소속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 캐나다와 호주에서 중국 통전부 관련 화교 단체들이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친중 단체나 언론, 종교 지도자들도 통전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전부한테 매수된 친중 언론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 통전부 출신의 이 전샤오짱이라는 사람은 뭐 지방에서 뭐 지방 관리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신장이라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신장으로 발령이 났을까? 신장 1장으로. 그리고 마싱루이는 원래 신장 1장이었는데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는데 어떻게 잘리고 누가 잘랐는지. 자, 지금 중국 내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 터지는 권력 투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요런 거를 이해해야 이제 오늘 스토리가 재밌어. 통전부가 어떤 곳이고 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는 다 이해했죠? 그죠? 자, 지금 전 세계가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실각을 하느니 마느니 뭐 아니다 맞다 뭐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뭐 실각이 거의 확정된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시진핑이 막판에 또 뭔가를 뒤집어 가지고 뭔가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들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도 뭐가 한 개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뭐 호주나 캐나다 뭐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 다루고 있고 미국은 뭐 제일 뭐 앞서가지고 다뤘는데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까지도 지금 애프터 시진핑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원래 시진핑은 7월 6일, 7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참한대요. 시진핑은 안 가고 중국 대표단은 리창 총리를 앞장세워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 결정은 외교적 경시 또는 실망스럽다라고 해석하며 외교적 물러서기로 약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브릭스 정상회의가 뭔지는 아시죠? 거의 뭐 시진핑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그런 정상회의인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 동맹이거든요. 12년 동안 시진핑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그 뜻은 즉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브릭스 정상회의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무대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2023년, 2022년 이때만 봐도 주도국을 자처하던 그런 무대였어요. 그런 자리를 처음으로 지금 빠졌다? 이건 내부 사정이 극도로 뭔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공식 설명은 일정 충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이요?
시진핑의 일정을 누가 충돌을 해? 시진핑이 딱 권력을 시진핑이 최고 권력인데 일정 충돌할 게 뭐가 있어? 일정은 내가 만든 게 일정이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일정 충돌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야 브릭스 일주일 뒤에 열자. 그렇게 할걸요? 시진핑 한마디야. 야 일주일만 뒤로 아니면 일주일 땡기자. 나 지금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일주일 뒤로 하자. 그럼 다 같이 미룰걸요? 그리고 이번 회의는 2024년 말부터 일정이 공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리창 총리를 보낸다. 리창 총리를 보내는 것 치고는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약한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외교 쪽으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시진핑이 지금 이 외교 무대에 나오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브릭스 무대, 그러니까 반미 연맹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원로들이, 중국의 정치 원로급들의 만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시진핑의 많은 측근들이 다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더 이상 미국을 반미 행보로 갔다가는 지금 중국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로들의 의견이 통합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 못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푸틴도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해. 러시아 푸틴도 안 가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신호 중에 한 개인 게, 여러분들 브릭스는요 시진핑이랑 푸틴이 거의 투톱이었어요. 시진핑과 푸틴이 브릭스에서 빠진다? 이 브릭스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거기서 그 남은 나라들끼리 반미해서 뭐해.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좀 이렇게 1대1로 돈도 좀 주고 이런 거 좋은 호재들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같이 브릭스 이러는 거지. 시진핑이랑 푸틴이 빠지면 다른 나라들끼리 그 반미해서 뭐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브릭스는 사실상 중러 주도의 약간 반서방 블록으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둘 다 빠졌다? 브릭스 주도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반서방 세력의 반서방 입장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약화됐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푸틴의 불참은 사실상 미국과 대화 창구 열기의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을 두고 비공식 채널 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트럼프 측에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면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코로나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중국이랑 미국 막 붙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진짜 위험할 때가 뭐냐? 미국이란 1등인 이 나라가 3등이랑 손잡을 때. 1등이란 이 나라가 2등이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1등은 그냥 때리지 않죠. 항상 말하잖아. 미국이 잘하는 거 1등이랑 3, 4, 5, 6, 7등 다 잡아가지고 2등 치는 거.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짝짝꿍 하기 시작하잖아. 친해지기 시작하나. 그때 중국이 진짜 위험해지는 시기에. 근데 푸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미국이랑 손잡아선 나쁠 게 없거든. 봐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새 생존 전략일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에너지 협력. 근데 현재는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 가스 공급 최대치죠 거의.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군사 기술. 근데 중국은 러시아 무기 아닌 자체 국방 산업을 강화 중이고, 외교 지원? 중국은 전쟁 관련 중립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립 유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굳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고 차라리 미국과 조건부 협상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브릭스 내부에서도 중국 견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는 시진핑의 경제 약화, 패권주의의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중동, 신흥국들은 중국 자본보다 미국, 유럽 시장 접근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잘못 먹었다가 꼬꾸라진 나라들 많죠, 그죠? 국가 빚만 늘어나고. 지금 푸틴은 항상 중국이랑은 무조건 무제한적 협력 이런 걸 강조했는데, 푸틴조차도 브릭스 내부에서 중국 고립화 흐름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브릭스는 중국 공산당의 환상일 뿐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옛날에 막 깠거든?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여기도 진짜 명분이 충분히 있는 각 나라 정상들이 이런 정상회의고 모임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되냐 막 이런 반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화돼 가고 있어. 브릭스에 푸틴이랑 시진핑이 빠졌다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 다시 돌아가 볼까? 중국 내부 지금 저번 영상 보시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이 얼마나 많이 숙청되고 있는지, 시가군들이 얼마나 많이 숙청되고 있는지 그거 다 보셨죠? 이번에는 신장입니다. 이번에는 신장이에요. 여러분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누구? 거기의 총관리자 마싱루이가 퇴출을 당합니다. 만약 이번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철거되지 않았더라면 대외적으로 아마 마싱루이라는 이름조차 아마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인사이동 때문에 마싱루이가 세계적으로도 이름새를 날리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때는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정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모는 약간 흔한 국유기업의 간부 스타일이고 그냥 스포츠 머리예요. 그냥 중국 공산당 아재들이 그냥 표준 머리에다가 무표정, 표정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표정이 세요. 얼굴도 막 넙대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신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항공우주 엘리트예요. 항공우주 쪽에서 이쪽 산업에서 대빵입니다. 근데 이쪽 산업은 누가 미는 산업이에요? 시진핑이 집중적으로 미는 산업이에요. 거기에서 최고 엘리트 하얼빈 공업대학교 교수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부총장에 이어 중국 항공우주그룹 CEO까지 그리고 당서기로까지 승진합니다. 이건 미친 승진이에요. 이거 딱딱 교수, 부총장, 항공우주그룹의 CEO, 그 다음에 당서기 그리고 선조 우주선, 그 다음에 장어 탐사선, 장정 로켓 등을 주도한 약간 정통파 항천 소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평가되어 있는 걸 보면 그는 단지 기술 엘리트가 아니었다. 정치 감각도 탁월했다. 2013년은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국가항천국 국장으로 발탁. 이후 광둥으로 내려가 심천 당서기, 광동성 성장. 이거 진짜 높은 엘리트 코스만 다 밟았어요. 2021년에 신장으로 파견돼가지고 신장의 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국 위원이자 지방대원이라는 고위급 배치. 당시만 해도 마싱루이는 차기 상무위원, 총리 후보군으로 언급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이 마싱루이의 승승장구는 그 뒤에 굉장히 은밀한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웬이에요. 자, 마싱루이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펑리웬, 시진핑의 와이프가 직접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싱루이와 펑리웬은 산동 인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싱루이는 산동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펑리웬도 산동 출신으로 예술계에서 오래 활동하며 산동 정치 지식인 인맥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 사람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펑리웬이 시진핑에게 마싱루이를 강력 추천하게 되는데 당시 마싱루이는 항공우주 분야 최고위 기술자고 중국 최초 유인 우주선 선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펑리웬은 이런 사람이 체제 내에 고위직에 올라야 한다며 시진핑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이후 실제로 2013년 공산당 부섭급 관리로 전격 발탁되면서 2016년에 광동성 성장으로 대도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던 거야. 시진핑도 내 사람을 키운 거지.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자 가장 먼저 이렇게 목이 날아간 게 마싱루이. 이 마싱루이라는 사람은 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신장에서 방역 완화, 주말 복원 등의 정책 수능형 성과도 있었지만 정세가 일단 바뀌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럼 시진핑이 심어놓은 사람들 꾸이조우에서 잘렸죠. 시진핑의 군부 주위 사람들도 지금 많이 숙청되고 있죠. 이제 신장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진핑이 라인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라인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웬의 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펑리웬의 정치적 영향력이 투영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를 경질했다는 건 시진핑이 자기 부인의 영향력까지 제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버릴 만큼 몰린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석이 있느냐, 시진핑 펑류엔 부부의 정치적 거리두기 신호일 수도 있다. 펑류엔은 당 외곽 예술 문화계와 해외 외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최근 몇 년간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의 동반 노출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동선도 따로 이렇게 늘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많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권력 부부 모델의 해체 가능성을 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가 묻어진 게 시진핑의 측근이자 펑리웬의 지인. 그런데 신장이야, 거기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 항공우주계통의 최고 엘리트였잖아요. 이게 또 무슨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냐면 중국의 항공우주계통 전체의 붕괴 신호. 항공우주 시스템은 과거 시진핑의 기술 중심 집권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해군, 로켓군 숙청과 함께 항공우주계 간부들도 하나 둘씩 지금 숙청되고 있어요. 마싱루이가 그 구조 위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무너집니다. 이게 중국에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것도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쓴소리를 못해. 하지만 밑에서는 다들 눈치를 까고 있었어. 시진핑이 항공우주 쪽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항공우주의 기술이 막 발달되고 반도체도 그렇잖아. 시진핑이 얼마나 많이 돈을 때려 부었어. 근데 그 중에서 돈 날린 게 어마어마하고 지금 중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이 도움 없이는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야.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 밑에의 이 항공우주 관련된 거기 이제 산업 관련된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과학,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목적보다 일단 수주부터 받아. 일단 프로젝트부터 들어가. 일단 나라 지원금부터 받아 먹고 보자. 이런 심보였거든. 돈부터 받자.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일단 헤쳐먹자. 그러면서 가짜 서류, 가짜 회사, 그럴싸하게 조장한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투자했는데 그때 물론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지원금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어. 지원금 먹고 튀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잡힌 애들도 많고. 항공우주 업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과학기술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미국으로 뛰어넘고 관심 없어. 일단 이거 해야 돈 준다며.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냥 사업체 꾸며놓고 그냥 정부 지원금 받는 거야. 이런 유령 컴퍼니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아요. 한국도 많습니다. 한국도 매년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 하고 그걸 보고 전문적으로 그냥 거기에 설계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지원금을 빼먹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컴퍼니는 많아요. 나라의 정책에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는. 물론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중국의 이 항공우주업계는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민심이 흔들렸었는데 이게 이제 터진 거야. 왜? 시진핑이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리고 시진핑 주위의 측근들이 다 숙청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당연히 우주항공 이쪽도 한번 털어야지. 그러면 이 전샤오짱을 자른 세력들은 누굴까? 지금 중국 시진핑의 측근들을 숙청시키고 있는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은 저는 아주 큰 가능성으로 공청단 세력을 생각합니다. 전기차, 친환경, 그렇지. 그거 다 중국이 밀었던 거 아니야.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분들, 전기차.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이거 전기차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BYD 그거 전기차 지금 파산설, BYD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 중국에서 지금 그게 터지고 있다. 고름들이 골맞다가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고름들이 다 터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폭로가 한 게 나왔거든. 그것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중국의 전기차 업계도 신생에너지 사업이잖아. 똑같은 거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PPT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만 그럴싸하게 짜고 여기저기 공급하는 데만 연락해가지고 그 공급망 확보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거야. 지원금을 받아 처먹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폭로한 게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거야. 회사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념. 회사 이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새로운 이동 문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은 중국 국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 그럴싸하게 다 사기꾼 느낌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런 생산 공급자들이 너무 많잖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모터 필요한데
뭐 더 줄 수 있어? 나 자동차 디자인 필요한데? 자동차 디자인을 말이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동차 디자인을 그 어떤 그 뭔가 BMW와 포르쉐와 테슬라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원해. 그럼 거기서 문제 없지 하고 바로 만들어줘요. 그럼 또 자동차 디자인이 나와. 그거 디자인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뭐 각종 부품 엔진들 전화를 해. 각종 업체에다가 물건 있냐? 뭐 물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게 이제 중국의 신생 에너지 차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엄청 많아.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브랜드는 어떤 기업에서 만든 거야 전기차를. 근데 그 기업은 원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페인트 만드는 회사야. 근데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 거야. 그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도 있고 뭐 아무 관계 없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나온 전기차도 있고. 그렇게 정부 지원금이 진짜 입금이 잘 된대요. 전기차, 특히 전기차. 그거 때 먹으려고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기차들을 많이 생산해 놓은 거야. 그리고 전기차들이 안 팔리면 어쩐다? 다 막 숨기고 재고들 쌓여 있고 막. 근데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그거를 막 이제 판매했다라고 이렇게 속여야 또 보조금 나오고 정부 지원금 나오고. 그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념 하래. 그러니까 이게 중국 항공 우주 산업, 뭐 반도체,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이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테슬라를 뛰어넘는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저 보조금 받으려면 일단 만들고 봐. 뭐 과학 기술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 보조금부터 타먹어야지. 이런 이념으로 만든 전기차들이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가겠어? 그럼 믿음이 갑니까? 그렇게 만든 전기차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굴러다니니까 바퀴가 막 통째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지. 그런데 또 그 중국의 뭐 BYD 뭐 이런 전기차 뭐 이런 거를 옹호하는 애들이 있더라. 중국 전기차 좋은데요? 이건 대륙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중국차 업계를 봐봐.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BYD뿐만이 아니에요. 우주 항공 업계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 다들 뭐 과학 발전, 뭐 미국을 뛰어넘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시진핑만 거기 열심히였지. 다른 밑에 애들은 일단 저거 하르잖아. 일단 만들어주자. 그럴싸하게 만들면 보조금 나오잖아. 이런 마인드로 했던 그런 인사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걸 지금 정리해버리는 거야.